지난번에는 제가 맞췄는데 자, 제67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막장 드라마로 끝났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기구가 만든 전대미문의 뒷골목 예산안을 끝내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5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 예산을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재단하고 농단하는
민주주의 유린이 자행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지연을 빌미로 내세웠지만 100번을 양보해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여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의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불러 모아서 떡고물을 나눠주고 야당은 배제하는 편법 국회, 날치기 국회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1조 1천억 원 삭감하고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SOC 예산을 9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4+1 협의체라는 괴 조직에 각 당 대표로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 예산보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셀프 증액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안 날치기를 통한 이권 나눠먹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뒷골목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조차 묵살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날짜를 지키겠다고 엉뚱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든 예산안을 힘으로 통과시켜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의사진행의 다름 아닌 일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4+1 협의체라는 밀실에 모여 앉아 지역구 의석은 얼마로 늘리고 연동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본인들끼리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이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을 자행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둘러앉아서 본인들이 낸 법안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한 입으로는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뒷방에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작당 모의를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또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임은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합의 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기구를 당장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으로 협상 운운하지 말고 본회의를 당장 열어서 날치기 처리를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기 바랍니다. 몸으로 막던 입으로 막던 야당이 할 일은 야당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부터 처리한 점, 또한 세입을 확정하지 않고 먼저 지출부터 정하는 등 지난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공무원 3만 명 증원 예산까지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점입니다. 이는 우리 청년과 후손들에게 부담만 전가한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지난 지금 공무원 10여만 명이 증원된 만큼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공무원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만 92조 원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3,400달러에서 32,000달러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만 급격하게 늘린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제 발표된 11월 고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2만 6천 명 감소해서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공공부문 단기 알바인 60대 일자리는 무려 40만 8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무원 직무급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에 호봉제까지 유지되면 국민들은 공무원 인건비 대들아 허덕이게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비정상 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본업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개 채용에서 중국 국적자를 선발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합격 여부를 보류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청와대 등과 동일한 각급의 국가보안시설로서 국가의 보안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기관입니다. 자칫하면 국가기밀 유출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연구자 등 직원 선발에 그 어느 기관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으로는 직원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별력이나 신중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원자력연구원의 중국인 채용 사례에서 그 사례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일률적인 현 정부의 지침인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 응시자의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급 보안기관, 국가연구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그 진정한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그 목적과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기관의 특성, 보안기관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채용 및 블라인드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부라면 국가 보안과 연구 실적을 지킬 수 있는 국익에 부합하는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